빈 교실에 둘뿐이었습니다. 학부모에게 맞았다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어디에 말도 못했습니다. 친구들에게 과자를 뺏긴 아이가 주먹을 휘두르더니 말리는 제게 소리치더군요. 내가 도둑놈들을 키워놨다고. 학부모 한 분이 제 나이가 어린 게 마음에 안 든다면서 담임을 교체하라고 학교 측에 항의를 했네요. 서울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 이곳에서 체육교과를 가르치는 시간제 강사 최모 씨는 지난달 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려고 이제 운동장에 집합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제가 출석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그 학생이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저한테 이제 시계 치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해서 저는 일단 환자 파악을 할 거니까 우선 자리로 들어가 있어 얘기를 했는데 들어가는 중에 그 학생이 침을 뱉고 욕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 선생님이 학생의 행동을 목격하고 불러 세우자 이내 그 학생이 대들기 시작했는데요. 얼굴을 비롯해 최 선생님의 온몸을 막무가내로 폭행했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도 와서 같이 말리는 상황이 되고 그 학생이 저한테 계속 덤벼드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해당 학생에게는 퇴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처분이 내려지기 전 이미 예정돼 있던 전학을 가버린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전학을 가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처벌을 한 거니까 사실은 그냥 저한테만 되게 억울한 일이 돼버린 거죠. 전혀 실효성이 없는 조치에 대해 학교 측은 지침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 퇴학을 맞았잖아요. 퇴학을 받았으면 처리가 된 거 아닌가요? 근데 이미 전학을 갔는데 거기 없는 학생한테 퇴학 처리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침에 따라서 선대회를 열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이 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최 선생님. 하지만 몸에 난 상처보다 더욱 아픈 건 마음에 든 멍이라고 합니다. 저한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남은 거고 그런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갖고 계속 생활해 왔는데 내가 과연 다시 할 수 있을까 얘기를. 이처럼 우리나라 교사들의 교권 침해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 5년간 교육부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건은 2만 3천 건이 넘습니다. 자괴감,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자존감들이 좀 많이 낮은 그런 상태들이 있어서 또 교사들이 행동을 하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위축되는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한 그 상당히. 강하정 씨의 남편 송경진 씨는 지난 30년간 교단을 지킨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무지 좋아하는 선생님이셔요. 예. 길거리 걸어가면은 선생님하고 쫓아가고 팔짱 끼고 아이스크림 사줘요. 그러고 애들이 그랬어요. 예. 그러나 이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의 모습을 볼 수도 그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깨끗한 사람이에요. 송 선생님의 죽음엔 무슨 억울한 사연이 있는 걸까? 송 선생님은 지난 6년간 전북의 한 작은 중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4월 중순, 조용했던 시골 학교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학생 8명 가운데 7명이 송 선생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학생들이 작성한 진술서가 증거가 되었지만 정작 가해자로 지목된 송 선생님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장학사하고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교장 선생님이 출근 정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쫓겨났어요. 우리 애기아빠는 정말 아야 소리도 못하고 그냥 본인에 대한 해명할 기회조차도 박탈당하고 그러고 쫓겨난 거예요. 송 선생님의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은 채 사실상 그를 성추행범으로 낙인 찍은 겁니다. 꿈 같더래요, 처음에. 꿈 같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차 속에 앉아서 도대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하는 건가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5월 초 사건을 담당한 전북지방경찰청은 수사 결과 사건이 경미하다며 내사를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전북도 교육청은 송 선생님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경찰에서 그 형사법적인 처벌이 대상이 되지 않는 정도의 그런 경미한 행위다.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육적인 교육자로서의 그런 그 징계 또는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송 선생님은 조사를 받을 때마다 본인의 억울함을 거듭 호소했지만 담당자는 이분법적 논리를 펼치며 송 선생님을 다그쳤다고 합니다. 당신이 주장한 대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당신을 무고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학생들이 무고죄로 처벌받는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 아빠는 그냥 학생이랑 벌벌 떠는 사람이 그 소리 듣고 놀래버린 거예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선생님은 하루가 다르게 점점 야유어갔습니다. 자기가 무슨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징그러운 벌레 같은 느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부터는 이 코끼리를 끊어버리셨어요. 밥도 먹으면 토하고 뭐 다른 거 먹으면 다 토하고 못 먹어요. 못 먹고 여기가 이렇게 막힌 것 같다고. 억장이 막힌 거예요. 그날 얘기한 거를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애기 아빠한테 피해 학생들이 선생님을 위해 탄원서를 작성한 겁니다. 교육청에 미처 전달되지 못한 이 탄원서에는 선생님의 결백에 대한 증언이 담겨 있었고 특히 한 학생은 송 선생님에게 극도의 미안함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오기까지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건은 한 여학생의 치기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거짓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이었는데요. 이런 와중에 지난 7월 도교육청은 송 선생님의 징계 예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명을 쓴 채 100여일을 죄인처럼 지낸 선생님이 결국 불명예스럽게 학교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자 벼랑 끝에 몰린 그는 결국 해서는 안 될 마지막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제게 학생들은 똑같은 애들이고 제자들이었습니다. 남자, 여자, 남학생, 여학생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벌써 남편과 아버지로서 극심한 벌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벼랑 끝에 몰린 송 선생님의 마지막 절규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민신문고 오늘은 교권 침해로 고통받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취재를 맡은 김주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그 수가 적지는 않지만 교육부 통계를 보면은 교권 침해 사례가 매년 줄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교육당국의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권 침해를 심각한 문제로 보고 각종 대책 마련에 노력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시각도 존재합니다. 당국에 신고를 해도 교권 침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을 지켜본 교사들이 신고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 교육부와 별도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도 교권 침해와 관련해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교육부의 교권 침해 통계 수치와는 달리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교육부 자료만 보고 현장 상황을 해석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데 대표적인 교권 침해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실제 통계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요. 직접 교사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또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일까지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도 문제가 되고 있고 교육청이나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에 의한 교권 침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자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교권 침해가 끊임없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시대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과거보다 개성이 넘치고 또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특히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는 인권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는데요. 문제는 상당수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성숙하게 사용하는 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인권이고 권리인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교단이나 교사의 문제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 여전히 권위와 통제를 기반으로 한 과거의 생활지도법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새로운 교수법과 생활지도법이 충분히 마련돼야 하고 학생이나 교사 각각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추가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당국의 고민과 노력도 당연히 병행돼야 합니다. 이제 교사는 스승으로서의 자리를 잃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교권이 추락해버린 교육 현실에서 고통받는 교사들을 보호해줄 제도적 장치는 없는 걸까요? 1년 전까지만 해도 김혜민 씨는 동료와 학생들에게 모두 존경받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나이가 있었지만 아이들에게들 초심, 첫 부임의 선생님처럼 정성을 다했어요. 그리고 되게 노련하셨고. 하지만 지금은 평생 몸바쳤던 교단을 떠나 몇 달째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이 비극은 자신의 반 아이 둘이 벌인 사소한 다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의 다툼은 곧 두 학부모의 감정 싸움으로 번졌고 한 아이의 부모가 상대 아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학교 측에 강하게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학폭을 열어달라고 한 그 학부모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아요. 당연히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에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고 졸지에 가해자로 몰린 상대 학생의 부모는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그 불똥이 담임교사였던 김 씨에게 튀어버렸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린 것이 결국 모두 담임교사 탓이라는 겁니다. 문제의 학부모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김 교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고 교사 하나쯤 교단에서 쫓아내버리는 건 일도 아니라며 김 교사를 위협했습니다. 교육청에 민원 넣겠다. 끝까지 가겠다. 언론사에 알리겠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너무나 큰 공포예요. 교사는. 교장실에 찾아가겠다도 무서운 일이거든요. 내가 문제교사가 되니까. 근데... 심지어 교사의 집 주소까지 알아내 집 앞까지 찾아와 자기 아이에게 사과하라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는데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김 교사는 결국 건강에 이상이 생겨 병원 신세까지 져야만 했습니다. 혈압이 막 200까지 올라가서 응급실로 실려가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붕괴하고 말도 못했죠. 거의 감정이 그냥 이입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김 교사는 교장에게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시시비비를 따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돌아온 건 안 된다는 차가운 답변이었습니다. 고모교장으로 나가야 된다든가 특히 교육청에 장학관이나 뭐가 또 돼야 되겠다라는 뭐가 있으면 교사에게 선생님이 비세요. 선생님이 좀 어떻게 되도록이면 사건을 최소화합시다.
김 교사가 수차례 거듭 요구한 끝에 어렵게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고 문제 학생도 전학을 가게 됐지만 이미 지칠 대로 지친 교사는 더 이상 교단에 설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명예퇴직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침해와 같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교육부가 마련한 기구입니다. 교원지휘법은 필요할 경우 각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장이 교권 침해 사실을 알았을 시 TU와 교권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문제의 사건을 축소하거나 무마하면 안 된다고 정해놨지만 현장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자들은 자기들도 불이익 당하기 싫잖아요. 개인의 잘못으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그냥 제일 쉬운 방법은 학부모나 애한테 교사의 잘못을 이렇게 사과를 시키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교장, 교감, 학교 관리자들이 무조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 학생들 눈치를 보는 그런 분위기에 전부 다 될 수 있으면 말이 안 나면 좋다. 또 말이 나면 또 숨기는 게 좋다. 이런 것이 그 전체적인 학교의 분위기예요. 한마디로 피해 교사를 2번 죽이는 겁니다. 교사들은 현행 교원지휘법이 교권을 보호하기도 턱없이 허술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예방책도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좀 제대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제일 그다음 핵심이잖아요. 확실한 징계를 줘서 이걸 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좀 재발 방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없다 보니까 다음에 또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에 정치권에서는 구멍 뚫린 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대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 학교장의 수사기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가중 징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사회 문제가 됐을 때 학교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학교 선생님들은 손가락질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쉬쉬하면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발생한 즉시 학교장이나 학교 당국에서 신고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교권 침해라는 거센 외풍에 속절없이 흔들리는 교사들. 그리고 그들에게 안전한 바람막이가 되어주지 못하는 학교와 교육감. 이러한 교육 현실 속에서 교사들은 자신이 선택한 길에 회의를 굽며 좌절하고 있습니다. 김 기자, 앞서 김 교사의 사례처럼 요즘은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공식 집계된 숫자만 보면 연평균 100건 내외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보다는 훨씬 적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들은 일반적으로 아이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럴 경우에 해결 방법은 없는 겁니까? 네, 현실적으로 교사가 학부모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훈육을 할 수 있고요. 최후의 방법으로는 징계를 할 수 있겠지만 학부모는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취재했던 교육부 관계자 역시 답답함을 토로하며 정말 문제가 클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한다는 것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교사 입장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평판이나 아이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있을 경우 혼자 삭히고 참는다는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교사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제도에도 허점이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요. 네, 앞서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 이외에도 교원지휘법에는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현행법에는 교권 침해를 한 학생들에게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항에는 학부모도 여기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참여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 학생이든 학부모든 참여를 안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팽배합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제성을 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교권 침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과연 법을 강화하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서울 천호동에 위치한 어느 중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점심시간은 다소 특별합니다. 리듬에 몸을 맡기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아이들. 저마다의 방식으로 음악을 즐깁니다. 이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주체적인 학생으로 키운다는 목표 아래 아이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직접 정기 공연을 열거나 교내 행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다루는 방법도 일반적인 경우와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훔친 아이에게는 처벌을 내리기보다는 경찰서 유치장을 직접 방문하기에 스스로 느끼고 성찰하게끔 한다는데요. 이 학교의 선도교사인 송형호 선생님은 이러한 방식을 회복적 생활교육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냥 빗자루질 하는 거를 교내봉사라고 하면 안 된다. 빗자루질 하면서 무슨 애들이 성찰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 거죠. 징계에 대한 설계. 회복적 생활교육이란 제재를 바탕으로 한 기존의 훈육 방식에서 벗어나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에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로운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로 인해 각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돼 결국 교권 침해나 학교 폭력과 같은 학내 갈등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것에서부터 그 믿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좀 자존감과 소속감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낯선 행동을 할 때는 자존감이 낮고 내가 이 집단에 소속해 있다는 소속감이 낮을 때 하거든요. 일진, 갱, 이게 다 똑같은 원리예요. 송 선생님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개별적인 행동을 하는 이른바 낯선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도 무작정 나무라기보다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을 먼저 기울였습니다. 선생님은 방과 후에 아이들과 함께 산에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먹을 때 확 배부르게 먹어야지. 한다는 거 좋아해요. 홍 선생님이랑 같이 하기 싫어요. 아, 선생님이랑 하기 싫어? 아니 재밌어요. 아, 재밌어? 네. 그냥 계속 선생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 졸업하기 전까지. 수업이 끝이 아니라 수업 끝나고도 뭐 어디 놀러 가서 맛있는 거 사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수업 시간에 어쨌든 춤추거나 자거나. 저는 요즘 수업 듣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가봤거든요. 근데 공부는 잘 안 하고 그냥. 아니 애들이 와니까 망해지니까 어쩌나.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은 스스로 조금씩 변하고 성장해 갔습니다. 애들이 선생님을 공감하고 다른 아이들의 공감하려면 공감을 받아야 돼요, 우선. 공감 받은 애들이 남을 이렇게 하는 것이 남을 이해하는 거구나. 그렇게 나아가죠. 교사가 애들에게 공감과 배려를 한다는 건 뭐냐면 훈련인 거예요, 일종의. 회복적 생활교육의 방식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경기도 고양시의 어느 중학교입니다. 등교 시간마다 밝은 표정으로 교문 앞을 지키고 서 있는 한 남자. 은정아, 오빠는 어디 있어? 오빠. 환영합니다. 오빠 떼어놓고 왔어? 이 학교의 교장 이준원 선생님입니다. 이곳에서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일상적으로 서클이라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구성원들이 모두 둘러앉아 각자의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고 서로를 이해하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처벌자 또는 징계자, 어떻게 아이들을 잘 통솔할 것인가, 어떻게 아이들을 잘 규제할 것인가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어떤 관계가
그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관계가 깨졌나? 너의 요구가 뭔데 이런 행동을 했나? 그러니까 아이를 중심으로, 학생을 중심으로 이 생활 지도를 한다는 그 패러다임 전환이죠. 수업 시간은 물론 학교 내부의 중요 사안을 결정할 때도 비슷한 방식이 사용되는데요. 오늘 이 반에서는 조만간 떠날 수학여행 계획을 직접 짜고 있습니다. 그럼 밥은 더 알아볼까? 아니면 새벽으로 갔다 바로 숙소 가서 치킨 먹을까? 치킨을 먹읍시다. 씨를 식당은 물론 가고 싶은 곳, 경로까지 모두 학생들이 정하는 겁니다. 숙소 갈래? 아니면 저 주사해볼래? 저 주사해요. 다른 학교는 일단 미리 선생님이 계획을 다 짜놓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짜는 거니까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은 물론 교사도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내고 아이들과 상의합니다. 정해주신 건 약간 그냥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저희가 스스로 자기 의견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 해야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된 아이들은 교사나 다른 친구들의 의견 역시 존중할 줄 알게 됩니다. 충분히 아이들이 팀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지지해주고 기다려줘야 아이들의 성장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개입하지 않으려고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노루 생태공원 가고 싶다. 얘들 2번 드는 거.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다 보니 교사들도 교권이란 것을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동안 잊고 살았어요. 그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는 아마도 그런 상황을 접할 기회가 없었고 갈등 국면이 없었고 그래서 아마 그 용어에 대해서 깊이나 떠올리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회복적 생활교육이 도입된 이후 이곳 학교에서는 단 한 건의 교권 침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회복적 생활교육을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도 많고 각 학교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 등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직접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은 흔들리고 있는 지금의 교육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미 있는 노력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존중해주면 선생님을 존중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신뢰가 형성되고 공동체가 형성되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어른하고 친해질 기회만 가지면 애들이 성찰을 스스로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선생님과 학생들이 서로 공감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게 진정한 사제의 모습이라는 생각에 흐뭇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 기자, 두 학교를 직접 다녀왔는데 어땠습니까? 네, 저는 이번에 만난 교사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두 학교 교사들은 다른 무엇보다 아이들과 더 많이 얘기하고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사에 대한 존경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저절로 우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복적 생활교육을 단순히 교사들의 의지만으로 시작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만났던 교사 가운데에도 회복적 생활교육에 관심이 있지만 실제 실천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신 가장 큰 어려움은 잡무가 여전히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주 업무인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의미였는데요. 회복적 생활교육은 물론 다른 새로운 교육 방식들 역시 교사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당국 차원에서 새로운 교수법, 생활지도 방법을 연구하고 교사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김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원인이 단순하지 않은 만큼 해결책을 찾는 것 또한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교육 공동체 간의 신뢰를 쌓는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교권 침해를 막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학교가 재구실을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아닐까요?
국민신문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님비 2017 누가 갈등을 부추기나 편이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